구글 포토 알림이 울린 월요일 오후 그 알림 하나가 제 14년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냈어요. 저는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위탁 가정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알림. 6년 전 오늘의 추억.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이런 알림 보통은 그냥 넘기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손가락이 그 알림을 눌렀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화면에 뜬 사진을 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 아니었어요. 본 적 없는 파란색 벽지의 거실. 그 앞에 서 있는 남편 이준혁. 그의 팔에 안긴 건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갈색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웃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아이.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오늘 2살이라고 적힌 생일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는데 동시에 이렇게 차갑게 식을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 정보를 확인했어요. 날짜는 2019년 9월 9일. 6년 전 오늘. 위치 정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죽전동. 그날 준혁은 뭐라고 했죠? 부산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이 이틀 걸린다고 미안하다고. 그날이 우리 큰딸 서윤이의 첫 중학교 입학 설명회 날이었어요. 준혁이 못 간다고 하니까 서윤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저는 딸아이 손잡고 혼자 학교에 갔고 다른 부부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산이 아니라 분당에 있었어요.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형광등이 너무 밝게 느껴졌어요. 동료들의 타자치는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화장실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12년 동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익힌 기술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숨기는 것.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다시 그 사진을 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준혁이 입은 남색 스웨터. 그해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습니다. 아이 뒤로 보이는 케이크. 초가 숫자 2 모양으로 꽂혀 있었어요. 벽에 걸린 도준이 생일 축하해라는 현수막. 도준이. 남편 준혁에게 도준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도준이가.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변기에 매달려 한참을 있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이 뒤틀릴 뿐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리는 아주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학대받은 아동, 사기당한 노인들을 도와온 사람이에요. 증거 수집하는 법, 사건 타임라인 정리하는 법, 법적 대응 준비하는 법을 1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도와야 할 피해자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걸. 자리에 앉아서 구글 계정을 열었습니다. 준혁과 저는 결혼 초부터 구글 가족 계정을 공유해왔어요. 사진 백업 용량을 아끼려고 만든 거였죠. 준혁은 핸드폰 사진을 자주 정리하는 편이 아니었으니까 자동 백업이 되게 해뒀을 겁니다. 준혁의 백업 폴더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폴더들이 있었습니다. 2019 프로젝트 자료, 2020 업무 파일, 2021 출장 기록. 다 업무 관련처럼 보이는 이름들이었어요. 첫 번째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 쏟아졌습니다. 준혁과 그 여자. 준혁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준혁이 유모차를 밀고 있는 사진. 준혁이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사진. 준혁과 그 여자가 입 맞추는 사진. 두 번째 폴더. 크리스마스 사진이었어요. 트리 앞에서 준혁과 그 여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큰 남자아이. 산타 복장을 한 준혁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진 날짜는 2020년 12월 25일. 그날 준혁은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넷이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서윤이와 하윤이를 위해 트리를 꾸미고 치킨을 시켜 먹고 영화를 봤습니다. 준혁은 다정했어요. 아이들 선물도 미리 준비했고 저한테도 목걸이를 선물했죠. 그런데 사진을 보니 그날 오전에 분당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오후에 압구정동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세 번째 폴더. 놀이터 사진들. 준혁이 남자아이를 그네에 태우고 있고 그 여자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아이. 여자아이였습니다. 아기띠에 안긴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어요. 2021년 6월. 2명이었습니다. 준혁에게는 제가 모르는 아이가 2명이나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진이 끝없이 나왔어요. 수영장, 동물원, 놀이공원, 식당, 집안. 온통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준혁이 남자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사진. 여자아이의 첫돌 사진. 4명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가족사진. 저와 우리 딸들이 아닌 다른 가족의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날짜를 확인했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진은 전부 이 요일들에 찍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패턴이 보였어요. 목요일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출장 간다고 하던 그가 사실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분당에서 다른 가족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돌아왔던 거죠. 6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사무실 시계를 봤어요. 4시 23분. 일과가 끝나려면 1시간도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조퇴하겠습니다. 팀장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안 좋네요. 푹 쉬세요. 구청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14년 동안 같이 살았던 남자가 사실은 저 말고 다른 여자도 있었고 우리 딸들 말고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는 걸 안 순간 그 집의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를 몰고 한강 고수부지로 갔어요. 주차하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에는 그 여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진 중에서 얼굴이 가장 잘 나온 걸 골라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했어요. 손이 떨려서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4번째의 결과가 나왔어요. 페이스북 프로필이 떴습니다. 한지우.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분당 거주. 관계 상태는 복잡함. 복잡함이라니. 이게 복잡함으로 정리되는 상황인가요? 지우의 페이스북은 공개 설정이었어요. 게시물을 스크롤 내렸습니다. 2달 전 게시물. 준혁과 2 아이가 에버랜드에 간 사진이었어요. 우리 가족 나들이. 행복한 주말이라는 글과 함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준혁 씨 정말 좋은 아빠네요. 도준이랑 하은이 너무 예뻐요. 준혁 씨 닮았어요. 완벽한 가족이에요. 부러워요. 준혁 씨. 그들은 준혁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편하게, 당연하게. 1달 전 게시물도 있었어요. 놀이공원 사진.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빠와 함께. 최고의 일요일. 2주 전 게시물. 도준이 유치원 운동회. 아빠가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우리 딸 하은이도 응원 열심히 했고요. 운동회. 그날이 9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준혁은 그날 우리 딸 하윤이의 발레 발표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윤이가 몇 주 전부터 연습했고 아빠한테 꼭 보러 와달라고 졸랐었거든요.
그런데 준혁은 발표회 전날 밤에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윤아. 갑자기 광주 출장이 잡혔어. 다음엔 꼭 볼게. 하윤이는 울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아빠 앞에서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준혁은 하윤이를 안아주면서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대신 다음 달에 놀이공원 갈까? 라고 달랬죠.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그리고 저는 준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일이니까요.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건 필요한 일이니까요. 대신 발표회 영상을 찍어서 준혁한테 보내줬어요. 준혁은 우리 하윤이 정말 잘했네. 못 봐서 너무 아쉽다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주가 아니라 분당에 있었어요. 다른 아이의 운동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달리기까지 하면서 핸드폰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졌습니다. 지우의 인스타그램도 찾았어요.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혁과 두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다음은 준혁의 이메일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준혁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0507 2010년 5월 7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다른 이유로요. 준혁의 구글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그대로였어요. 14년 동안 바꾸지 않았더군요.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지우로 검색했어요. 6년치의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메일은 2018년 3월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혁 부장님. 의뢰하신 브로셔 디자인 시안 보내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한지우 드림. 업무 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몇 달 뒤 메일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장님, 어제 저녁 식사 감사했어요. 맛있었어요. 지우 씨, 다음 주에도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어때요? 2018년 9월쯤부터는 이메일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시간 괜찮아요? 같이 속초 갈까요? 지우 씨, 어젯밤 생각나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속초. 2018년 9월 말 준혁은 강원도 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학교 준비물 사느라 바쁜 시기였고 준혁의 출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메일을 더 내렸습니다. 2019년 3월. 준혁 씨, 병원 다녀왔어요. 확실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준혁의 답장. 정말? 지우야, 놀랍고 기쁘고. 조심해야겠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책임질게. 책임.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는지 자조적인 웃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아내와 두 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메일은 계속됐어요. 2019년 5월. 집을 알아봤어요. 분당 죽전동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던데 전세 2억이면 될 것 같아요. 준혁의 답장. 좋아요. 내가 계약할게. 이번 주 목요일에 같이 가서 보자. 2019년 7월. 이사 완료. 우리 집이 생겼어요. 오늘부터 준혁 씨랑 나 그리고 뱃속 아기 진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그럼 저와 우리 딸들은 뭐죠? 가짜 가족인가요? 메일을 더 뒤졌습니다. 2019년 9월 9일. 아이가 태어난 날. 준혁 씨,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건강해요. 3.2kg. 준혁 씨를 닮았어요. 이름은 도준이로 하면 어때요? 준혁 씨 할아버지 성함을 따서. 준혁의 할아버지는 이도현이었습니다.
제가 준혁을 처음 만났을 때 돌아가신 지 2년쯤 된 때였어요. 준혁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아꼈는지,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할아버지 장례식 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 소중한 이름을 그 남자는 제가 모르는 아이에게 붙였습니다. 준혁의 답장. 고마워, 지우야. 도준이 좋은 이름이네.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거야. 빨리 보고 싶어. 사랑해. 그날 준혁은 저한테 문자했었어요. 여보, 부산 출장 잘 도착했어. 미팅 끝나면 연락할게. 사랑해.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랑해. 두 여자한테 똑같이. 메일을 계속 뒤졌어요.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 6월. 준혁 씨, 또 임신했어요. 이번엔 딸이래요. 도준이가 동생 생긴다고 좋아해요. 2021년 12월. 하은이가 태어났어요. 도준이가 동생 손 잡아주는 거 봤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가족, 이제 완벽해졌어요. 완벽한 가족. 그 말을 보는 순간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던지지 않았어요. 대신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준혁은 월급을 받으면 60%를 우리 집 공동계좌에 넣었어요. 나머지 40%는 개인 계좌에 남겨두고 회사 경조사비나 회식비로 쓴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40%는 분당 죽전동집 전세금 대출이자, 생활비, 아이들 유치원비, 병원비, 지우와 아이들의 옷값, 식비로 나갔습니다. 6년 동안 매달 정확하게 준혁은 두 가정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준혁이 알뜰하게 돈을 관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여보, 올해는 해외여행은 힘들 것 같아.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라고 하면 저는 괜찮아, 우리 국내 여행 가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준혁은 지우와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강릉도 갔더군요. 사진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새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준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야? 집에 아무도 없네.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톤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일 끝나고 좀 늦어졌어. 곧 들어갈게. 서윤이랑 하윤이는 학원 갔고 나 혼자 있는데 심심하네. 치킨 시킬까? 좋아. 그래. 사랑해, 여보. 그 말을 듣는 순간 구역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나도. 겨우 그 두 글자를 내뱉고 전화를 끊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운전하면서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집 앞 지하주차장에 들어서기 전에 눈물을 닦았어요. 백미러로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눈, 창백한 얼굴. 최대한 평소처럼 보이도록 볼을 꼬집어서 혈색을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어요. 준혁이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힘들었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의 품에서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향수 냄새도 담배 냄새도 다른 여자의 냄새도 그냥 평소의 준혁이었어요. 아니, 그냥 케이스가 좀 복잡해서. 그래? 씻고 와. 치킨 금방 온대.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14년을 함께 산 아내의 얼굴. 42살의 평범한 여자. 사회복지 공무원. 두 딸의 엄마. 그리고 남편에게 철저히 속아 산 바보.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는 증거를 모을 겁니다.
치밀하게, 완벽하게, 빠짐없이. 그리고 이 남자를, 그의 거짓말을, 그의 이중 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혁 옆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잠들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아무 죄책감도 없어 보이는 모습. 14년을 함께 잔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의 잠버릇도 아침 습관도 좋아하는 음식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죠. 사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증거를 정리해야 했어요. 사회복지사로 12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움직이면 실패한다는 것. 냉정하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저는 엑셀 파일을 열고 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사건, 증거 종료. 준혁의 구글 포토에서 저장한 사진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고 날짜별로 분류했습니다.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2018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6년간 목요일부터 일요일 매주 빠짐없이. 준혁의 이메일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스프레드시트로 옮겼어요. 매달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 월 80만 원, 생활비 송금 월 250만 원, 유치원비 월 60만 원, 병원비, 보험료, 각종 지출 월 평균 110만 원, 6년이면 72개월. 대략 계산해도 3억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 집 공동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 계산하면 준혁의 실수령액은 월 850만 원 정도였어요. 60%인 510만 원을 우리 가족에게 줬고 40%인 340만 원을 지훈의 가족에게 쓴 겁니다. 저는 그동안 준혁이 저축을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여보, 노후 준비해야 하니까 내가 개인 계좌로 적금 좀 들어놨어.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미래라고. 노트북 화면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우는 준혁에 대해 뭘 알고 있을까? 그 여자도 속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지우의 페이스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공개된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2019년 10월 게시물. 드디어 우리 가족의 둥지가 생겼어요. 죽전동 신축 아파트. 준혁 씨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줬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거예요. 2020년 크리스마스 게시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도준이 첫 크리스마스. 준혁 씨가 선물을 잔뜩 준비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2021년 6월 게시물. 임신 소식 알려드려요. 도준이가 오빠 된대요. 준혁 씨가 너무 기뻐해요. 우리 가족 더 완벽해질 거예요. 2022년 5월 게시물. 준혁 씨 부모님 댁 방문. 시부모님이 도준이랑 하은이를 너무 예뻐하세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서 행복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혁의 부모님. 시아버지 이경수, 시어머니 김순희. 그 두 사람이 지우와 아이들을 만났다고요? 황급히 준혁의 이메일을 다시 뒤졌어요. 어머니, 아버지로 검색했습니다. 2022년 4월 준혁이 어머니께 보낸 메일. 어머니, 이번 주말에 분당 집에 오시기로 하셨죠? 지우가 음식 준비 많이 할 거예요. 도준이랑 하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다고 기다려요. 어머니의 답장. 그래, 아버지 허리 괜찮으시면 갈게. 손주들 보고 싶구나. 지우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말라고 해라.
2022년 5월 아버지께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이메일로 전달된 것. 준혁아, 어제 도준이가 그린 그림 잘 받았다. 할아버지 얼굴 그렸다고 하더라. 기특하구나. 하은이도 이제 말 제법 하더라. 다음 달에 또 보러 갈게.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부모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만나고 선물 받고 집에 방문하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어떻게 했죠? 작년 추석 때가 떠올랐어요. 명절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민서야, 항상 고맙다. 준혁이가 일 때문에 집에 자주 못 있는데 내가 아이들 잘 키워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죠. 어머니,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세요. 저희 가족인데요.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래 고맙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해라고 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눈물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설날에는 시아버지가 서윤이와 하윤이한테 세뱃돈 주면서 우리 예쁜 손주들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좋아하며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분당에도 손주가 2명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손주들한테도 똑같이 세뱃돈을 줬겠죠. 똑같이 할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했겠죠. 이메일을 더 뒤지니까 더 많은 게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준혁이 부모님께 보낸 메일. 어머니, 아버지. 이번 주말에 분당 못 가요. 민선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머니의 답장. 그래, 알았다. 민서한테 잘해라. 지우한테는 내가 따로 연락할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지우한테 따로 연락한다고요? 시어머니와 지우가 직접 연락하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배신의 범위가 준혁 혼자가 아니었어요. 준혁의 부모님까지. 적어도 2년 이상,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동참했고 저를 속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준혁이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 보이던데 민서야 내가 좀 잘 챙겨줘라. 우리 며느리 덕분에 준혁이가 든든해 보여. 고맙다. 서윤이랑 하윤이 건강하게 크는 거 보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새벽 5시였어요. 준혁이 일어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6시면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거든요. 헬스장 다닌다고 했어요. 주 3회 월수금. 그것도 진짜일까요? 노트북을 끄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누웠어요. 준혁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잘생긴 얼굴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2008년 대학 동아리 MT에서. 준혁은 2년 선배였고 저는 신입생이었죠. 준혁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저 선배 멋있다.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었어요. 친구가 민서야, 저 선배 엄청 인기 많아. 너 경쟁자 많을걸?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귀게 됐어요. 2년을 연애하고 졸업하고 준혁이 회사 잡고 결혼했습니다. 2010년 5월 7일. 봄날이었죠. 결혼식 때 준혁이 제 손잡고 말했어요. 민서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었네요. 전부 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6시.
준혁이 뒤척이더니 눈을 떴어요. 벌써 아침이네. 하품하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여보, 일찍 일어났네? 잠 못 잤어? 응, 좀. 어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나 봐. 오늘은 일찍 들어와. 내가 저녁 만들어 줄게. 고마워. 준혁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여보. 사랑해. 문이 닫혔어요. 저는 바로 일어나서 준혁의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는 큰딸 서윤이 생일이었습니다. 0315. 로그인 성공. 준혁의 개인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문서, 사진, 동영상 폴더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2023 가족여행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클릭했습니다. 제주도 사진이 나올 줄 알았어요. 작년 여름에 우리 가족이 제주도 갔었거든요. 2박 3일. 그런데 폴더 안에는 두 세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족. 민서, 준혁, 서윤, 하윤. 제주도 해변. 호텔 수영장. 웃고 있는 사진들. 다른 하나는 지훈의 가족. 지우, 준혁, 도준, 하은. 부산 해운대. 아쿠아리움. 역시 웃고 있는 사진들. 날짜를 보니 일주일 차이였어요. 7월 첫째 주에 우리랑 제주도 갔고 7월 둘째 주에 지훈애랑 부산 간 거였습니다. 똑같이 2박 3일. 똑같이 가족여행. 2022 크리스마스 폴더도 열었어요. 역시 두 세트였습니다. 12월 24일 우리 집 트리 앞에서 찍은 가족사진. 준혁이 산타 복장하고 아이들한테 선물 주는 사진. 12월 25일 지훈의 집 똑같이 트리 앞에서 찍은 가족사진. 준혁이 역시 산타 복장하고 도준이랑 하은이한테 선물 주는 사진. 크리스마스 이브는 우리와 크리스마스 당일은 지훈애와 보낸 겁니다.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얼마나 치밀합니까? 동영상 폴더를 열었어요. 도준이 첫걸음마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재생했어요. 거실에서 아기가 비틀거리며 걷는 영상이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아, 아빠한테 와봐. 천천히, 천천히. 그래, 잘한다. 아기가 준혁한테 걸어가서 안겼어요. 준혁이 아기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우리 도준이 대단해. 아빠 자랑스러워. 지우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 천재 아니야? 준혁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인데.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딸들의 첫 걸음마를 떠올렸습니다. 서윤이 첫 걸음마는 2011년 가을이었어요. 준혁은 그날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저 혼자 집에서 서윤이 걷는 거 봤어요. 영상 찍어서 준혁한테 보냈죠. 준혁은 못 봐서 아쉽다. 우리 딸 대견하다 고 답장했습니다. 하윤이 첫걸음마는 2015년 봄이었어요. 그날도 준혁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대전 출장이라고 했어요. 역시 저 혼자 봤습니다. 그런데 도준이 첫걸음마는 직접 봤더군요. 집에서 영상까지 찍으면서 노트북을 끄고 싶었어요. 더 이상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은이 돌잔치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재생했어요. 한복 입은 하은이가 돌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준혁과 지우가 양옆에서 웃고 있고 친척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박수치며 하은아, 뭐 잡을래? 하고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청진기를 잡았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의사 되겠네. 준혁이 하은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아빠, 딸 뭐든 다 잘할 거야. 그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제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날 준혁은 광주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주말까지 걸리는 큰 프로젝트라고. 집에 없었어요.
그런데 분당에서 돌잔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윤이 돌잔치 때는 어땠죠? 2015년 4월. 준혁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조촐하게 돌잔치를 했어요.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친척 몇 명. 준혁이 하윤이 안고 우리 딸 예쁘게 커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날 여기 와서 손주 돌잔치 축하해주고 몇 년 뒤에는 분당 가서 또 다른 손주 돌잔치 축하해줬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중적일 수 있습니까? 파일을 더 뒤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부모님 환갑잔치라는 폴더가 나왔어요. 2021년 10월. 시어머니 환갑이었습니다. 저희는 강남 한정식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친척들이 다 모였고 준혁이 사회를 봤습니다. 준혁은 부모님께 꽃다발 드리면서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 부모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었죠. 그런데 폴더 안에 사진을 보니 같은 날 오후에 분당에서도 작은 파티가 있었더군요. 지훈의 집. 케이크 앞에서 시부모님, 준혁, 지우, 도준, 하은이 다 같이 찍은 사진. 메모가 달려 있었어요. 오전에 서울 행사, 오후에 분당 가족 모임. 어머니 환갑, 2번 축하드림. 2번. 환갑도 2번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준혁이 헬스장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서둘러 방으로 나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자는 척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여보. 대답을 안 했어요. 자는 척하니까 준혁은 조용히 샤워하러 갔습니다. 샤워하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우의 페이스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의 친구 목록을 봤어요.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친구 327명. 이름들을 훑어보다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순희.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와 지우가 페이스북 친구였습니다. 김순희의 프로필을 클릭했어요.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설날 사진이었어요. 한복 입고 찍은 가족 사진. 시아버지, 시어머니, 준혁, 그리고 저와 2딸. 그런데 커버 사진은 달랐습니다. 올해 추석 사진이었어요. 역시 한복 입은 가족 사진인데 이번에는 준혁, 지우, 도준, 하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 가족 사진을 다 자랑스럽게 올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여보, 일어났어? 배고프지? 아침 뭐 먹을까? 나 출근 준비해야 해. 그래. 그럼 빵이랑 우유라도 먹고 가. 응. 식탁에 앉아서 빵을 먹는 동안 준혁은 신문을 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보,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어? 왜? 서윤이 학부모 상담 있잖아. 6시까지 학교에 가야 하는데. 아, 맞다, 깜빡했네. 나는 오늘 회의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미안해. 괜찮아. 회의가 늦게 끝난다고요? 정말 회의일까요? 아니면 분당에 가는 걸까요? 준혁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넥타이 매고 자켓 입고 가방 들고. 다녀올게, 여보. 사랑해. 조심히 가. 준혁이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저녁 서윤이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아이 성적, 학교 생활에 대해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죠. 그런데 제 머릿속은 온통 지우와 준혁 그리고 저를 속인 모든 사람들 생각뿐이었어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사진,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동영상. 6년치의 거짓말이 전부 제 노트북과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당장 준혁을 추궁할까요? 당신 분당에 다른 가족 있지? 라고 소리 지를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준혁은 변명할 겁니다. 거짓말할 겁니다. 제 탓을 할지도 몰라요. 당신이 날 이해 안 해줘서, 당신이 바빠서 외로웠어, 뭐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숨길 거예요. 계정을 지우고 파일을 삭제하고 지우한테 입단속시키겠죠. 그래서 저는 참아야 합니다.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지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우도 저처럼 속고 있는 걸까요? 준혁이 이혼했다고 믿고 있을까요? 문득 지우한테 연락하고 싶어졌습니다. 미친 생각인 걸 알아요. 남편의 여자한테 연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지우가 뭘 알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혹시 지우도 피해자라면? 만약 지우도 저처럼 속고 있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또 있습니다. 가해자를 무너뜨리려면 피해자들이 단합해야 한다는 것. 가정폭력 사건에서, 학대 사건에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각계 전투하면 가해자가 이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연합하면 가해자는 무너져요. 준혁은 우리 둘이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울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준혁의 계산착오가 될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지메일 3계정. 이름은 익명으로. 지우의 이메일 주소는 준혁의 연락처에서 찾았어요. 제목 이준혁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우 씨, 당신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당신을 압니다. 제 이름은 박민서입니다. 이준혁의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아내. 2010년 5월 7일부터 현재까지 14년째 함께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우리에게는 2딸이 있습니다. 서윤 14살, 하윤 10살. 당신이 이준혁을 만난 게 2018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준혁과 결혼한 지 8년 차였고 2딸이 있었어요. 당신이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아이들 키울 때 저도 이 집에서 준혁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당신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했다고 했나요? 아내와 사이가 안 좋다고 했나요?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저는 준혁이 당신과 아이들이 있다는 걸 3일 전에야 알았습니다. 구글 포토 알림으로. 6년 동안 전혀 몰랐어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뭘 알고 있는지, 이준혁이라는 인간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그리고 함께 대응하고 싶습니다. 준혁이 우리 둘을 속였다면 우리 둘이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첨부 저희 가족 사진 3장, 결혼증명서 4본.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어요. 보낼까 말까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지우가 준혁한테 이 이메일 얘기하면 어떡하죠? 준혁이 미리 대비하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 혼자서는 준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준혁은 14년 동안 저를 속여온 사람이에요. 저보다 거짓말을 훨씬 잘합니다. 하지만 지우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우리 둘이 증거를 합치면 준혁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마우스 커서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지우가 이 이메일을 읽으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구청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위탁가정 아이들, 학대받은 노인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준비해야 해요. 거울을 봤습니다. 42살 박민서. 사회복지 공무원. 두 딸의 엄마. 그리고 이제는 복수를 준비하는 여자. 이준혁, 당신이 쌓아온 거짓말의 성이 무너지는 걸 곧 보게 될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구청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위탁가정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클라이언트 상담을 하다가도 계속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지우한테서 답장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만약 준혁한테 말하면 어떡하죠? 그럼 제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건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동료들이 민서 씨,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오늘 좀 바빠서요. 먼저 가세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오후 1시 23분. 새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한지호.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박민서 씨. 당신 메일 받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토하기도 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요. 저는 이준혁이 이혼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2018년에 만났을 때 이준혁은 아내와 2년 전에 이혼했고 두 딸은 전처가 미국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면접 교섭권도 없다고 아이들 사진도 못 본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임신했을 때 이준혁은 너무 기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린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도준이가 태어나고 하은이가 태어나고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준혁은 일주일에 사흘은 서울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회사가 서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월화수는 회사 근처 숙소에서 자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집에 온다고요. 저는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주말엔 아이들 잘 돌봐주니까요. 그런데 당신 메일을 보고 알았어요. 월화수의 이준혁은 서울 숙소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었던 거죠. 당신 딸들과 함께. 저는 바보였습니다. 아니, 우리 둘 다 바보였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빨리. 어디서든. 제 번호입니다. 메일을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도 몰랐어요. 지우도 저처럼 속았던 겁니다. 6년 동안. 저는 곧바로 답장을 썼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의정부 스타벅스에서 만날까요? 서로 증거를 가져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대조해 봐야 해요. 5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봬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준혁은 목요일 저녁부터 집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산 출장 있어라고 하더군요. 일요일 밤에 돌아온다고. 부산 출장이라고요? 분당에 있을 거면서. 잘 다녀와. 조심히. 응, 여보. 사랑해. 애들한테도 아빠 사랑한다고 전해줘. 준혁이 나간 뒤 서윤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주말에 없어? 친구들은 주말에 아빠랑 놀이공원도 가고 그러던데. 14살 딸아이가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너무 자주 없잖아. 서윤아, 다음에 아빠 오시면 우리 다 같이 어디 갈까? 엄마가 아빠한테 말씀드려 볼게. 진짜? 응, 진짜.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서윤이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준혁처럼. 토요일 아침 9시 저는 의정부로 출발했습니다. 딸들한테는 엄마 친구 만나고 올게라고 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지우는 어떤 사람일까?
저한테 화를 낼까? 아니면 저처럼 당황하고 있을까? 의정부 스타벅스에 9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와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를 시켰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속이 쓰렸거든요. 10시 3분.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어요. 갈색 머리, 마른 체구, 운동복 차림.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지우였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제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서 씨. 맞죠? 네, 한지우 씨.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또 침묵. 지우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가진 거 다 가져왔어요. 이메일, 문자, 사진,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6년치 전부요. 저도요. 저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서 각자 파일을 열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먼저 보여줬습니다. 이게 2018년 9월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준혁이 보낸 문자예요. 지우야,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야.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너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해. 두 번째 기회래요.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다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게 같은 날 준혁이 저한테 보낸 문자예요. 여보, 출장 잘 도착했어. 오늘 회의 잘 끝내고 내일 들어갈게. 우리 가족이 있어서 힘이 나. 사랑해. 지우가 그 문자를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같은 날. 똑같이 사랑한다고. 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2019년 9월 9일. 도준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준혁이 저한테 보낸 문자. 여보, 부산 미팅 잘 끝났어.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갈게. 서윤이 학교 설명회 못 가서 미안해. 꼭 보상해 줄게. 지우가 자기 파일을 보여줬어요. 같은 날 준혁이 저한테 보낸 문자. 지우야,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고생한 당신이 최고야. 평생 책임질게. 두 문자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같은 날, 한 사람은 아이를 낳고, 다른 사람은 출장이라는 거짓말을 들었어요. 더 있어요. 지우가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준혁이 매달 25일에 제 계좌로 340만 원씩 보냈어요. 6년 동안 생활비라고 했어요. 제가 프리랜서라 수입이 불규칙하니까 준혁이 책임지겠다고. 저도 제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준혁이 매달 25일에 우리 집 공동계좌로 510만 원씩 넣었어요. 월급의 60%라고 했어요. 510만 원, 340만 원. 지우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50만 원. 준혁 월급이 850만 원이었군요. 네. 정확히. 60%는 당신한테, 40%는 저한테. 지우가 웃었어요. 그런데 웃음소리가 울음 같았습니다. 공평하네요. 정확히 6대 4로 나눴어요. 마치 사업 파트너 배분하듯이. 지우 씨. 아니, 웃긴 거 있잖아요. 전 60% 받는 당신이 부러웠어요. 제가 40%밖에 못 받으니까. 이준혁이 서울에서 숙소비도 쓰고 회사 경조사비도 쓴다고 해서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60% 받는 사람도 속고 있었네요. 전세금 대출이자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준혁이 나머지로 저축한다고 믿었는데. 저축이요? 네. 이준혁이 노후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개인 계좌로 적금 든다고. 그래서 저는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 옷도 세일할 때 사고 외식도 자제하고. 저도 똑같았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준혁이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올해는 해외여행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국내 여행도 충분히 좋다고. 그런데 파일을 하나 더 열었어요. 작년 7월 준혁이 우리 가족이랑 제주도 갔어요. 2박 3일. 저렴한 펜션에서 묵었어요. 이준혁이 올해는 예산이 빠듯하다고 해서 지우가 자기 파일을 열었습니다. 같은 달 이준혁이 저희 가족이랑 부산 갔어요. 역시 2박 3일. 해운대 특급 호텔이었어요. 이준혁이 우리 가족 특별하게 보내자고 해서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제주도 펜션 앞에서 찍은 우리 가족. 부산 특급 호텔 앞에서 찍은 지훈의 가족. 일주일 차이. 민서 씨 혹시?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혁 씨 부모님 이경수 씨랑 김순희 씨 아시죠? 네. 제 시부모님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집에도 왔었어요. 알아요. 알아요? 이준혁 이메일에서 봤어요. 부모님이 지우 씨랑 아이들 만나러 간다고. 지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2022년부터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준혁 씨 부모님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우야, 우리가 준혁이 전처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어. 며느리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며느리. 시어머니가 지우를 며느리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뻤어요. 시부모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명절마다 송편도 만들어 드리고 생신 때 선물도 드리고. 명절요? 네. 작년 추석 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시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못 오셨지만 저희 가족이랑 전 만들고 차례 지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작년 추석 시부모님은 우리 집에도 왔었어요. 아침 일찍 오셔서 차례 지내고 점심 먹고 오후에 가셨죠. 그리고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분당에 가셨던 거예요. 지훈의 가족하고 또 차례 지내러. 지우 씨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던가요? 준혁 씨 전처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사이가 안 좋았다, 성격이 안 맞았다 정도. 한 번은 전처가 아이들 데리고 미국 갔는데 준혁이 너무 힘들어했다고 하셨어요. 미국. 준혁은 제가 아이들 데리고 미국 갔다고 말했군요. 민서 씨는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저한테는 지우 씨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당신 존재 자체를. 명절 때마다 오셨어요. 생일 때마다 전화 오셨고요. 준혁이 일 때문에 힘들지?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 우리 손주들 예쁘게 키워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지우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우리 둘 다 며느리였어요. 우리 아이들 다 손주였고요. 그분들은 양쪽 다 챙기면서 우리한테는 상대방 존재를 숨겼던 거예요. 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부모가 아들의 이중 생활을 도울 수 있죠? 어떻게 두 며느리한테 거짓말하면서 양쪽 손주들 다 안을 수 있죠? 지우가 노트북을 더 뒤적였습니다. 여기 증거가 더 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분당 올 수 있으세요? 도준이 유치원 발표회 있어요. 김순희의 목소리. 그래, 갈게. 그런데 준혁아, 민서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토요일에 집 갔다가 일요일 아침에 출장 간다고 할게요. 민서가 의심 안 해? 괜찮아요. 어머니가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오시면 민서는 어머니가 일요일에 집에 계시는 줄 알 거예요. 그래. 조심해라. 들키면 안 된다. 네, 어머니.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심해라. 들키면 안 된다. 시어머니가 한 말이었어요. 들키면 안 된다고. 계속 숨기라고. 지우 씨, 이거 언제 녹음한 거예요? 작년 9월이요. 준혁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녹음됐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민서가 회사 동료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회사 동료가 아니라 저였군요. 네. 지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민서 씨 미안해요. 왜요? 제가 당신 남편을 빼앗은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 씨가 빼앗은 게 아니에요. 이준혁이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 둘 다한테. 그래도 지우 씨.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싸우면 이준혁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준혁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길 바랄 거예요. 그럼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요. 지우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힘을 합친다고요? 네. 지우 씨가 가진 증거, 제가 가진 증거 다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혁을, 시부모님을, 이 모든 거짓말을 한 번에 폭로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다 모이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준혁 시부모님, 우리 부모님, 지우 씨 부모님. 전부 한 자리에.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캘린더를 봤어요. 11월 21일. 목요일. 그날로 할까요? 왜 하필 그날이요? 추석 지나고 가족이 모이는 날. 우리 두 가족이 조기 가족 연말 모임한다고 하면 자연스러울 거예요.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은 의심 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으니까. 장소는요?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 개별실. 공개적인 곳이면서도 프라이버트한 곳이어야 해요. 민서 씨. 지우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다 폭로하는 거? 해야죠.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6년 동안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아이들이 알아야 해요. 진실을 부모님들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준혁은 책임져야 해요. 책임이요? 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좋아요. 같이 해요.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두 손이 맞잡혔어요. 사진 속에서만 보던 여자. 남편을 공유하는 여자. 증오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여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우는 제 유일한 동지였습니다. 지우 씨, 앞으로 9주 동안 우리 연기해야 해요. 완벽하게. 연기요? 네. 이준혁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다정하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걱정해주고. 절대 의심받으면 안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저 연기 못하는데.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준이랑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날 오후까지 스타벅스에 앉아 있었어요. 11월 21일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한테 조기 가족 연말 모임이라고 말할 거예요.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고 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겠죠. 지우는 지우 부모님한테 이준혁 생일 조기 축하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서울 유명한 레스토랑 예약했으니까 같이 가자고. 준혁한테는 둘 다 따로 얘기할 거예요. 저는 가족 모임이라고. 지우는 부모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신대라고.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준혁이 도착했을 때 양쪽 가족이 다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민서 씨, 그날.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요. 후회 안 할까요?
후회할 거예요. 아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혼할 거고 아이들한테 설명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감당해야 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해요?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지우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안 하면 평생 도준이랑 하은이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엄마가 진실을 외면했다고. 그럼 같이 가요. 끝까지. 네. 같이 가요. 우리는 헤어지기 전에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일반 전화가 아니라 시그널이라는 암호화 메신저로. 준혁이 혹시 핸드폰 보면 안 되니까요. 그러게요. 조심해야죠. 주차장에서 각자 차로 향했어요. 지우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9주 후에 봐요. 네. 그때까지 조심해요. 민서 씨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어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보다 더 강해 보였습니다. 이준혁, 당신은 우리가 만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당신은 우리가 서로 싸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팀이 됐어요. 그리고 9주 후 당신의 거짓말성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9주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저녁 준혁이 집에 돌아왔어요. 부산 출장에서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서윤이와 하윤이가 달려갔어요. 아빠. 준혁이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들 아빠 보고 싶었어? 응. 너무 보고 싶었어.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평소 같으면 미소 지었을 장면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준혁이 아이들 안고 있는 그 팔이 어제는 도준이와 하은이를 안았겠죠. 준혁이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어제는 지우를 향해 웃었을 거예요. 여보 왔어? 준혁이 아이들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줬습니다. 연기였지만 완벽하게. 출장 어땠어? 힘들었지. 그래도 계약은 잘 마무리했어.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군요. 마치 대본 읽듯이. 고생했어. 저녁 먹었어? 아니, 배고파. 뭐 있어?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였어. 당신이 좋아하는 거.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준혁이 제 뺨에 키스했어요. 6년 전에도 이랬겠죠. 도준이 태어난 날 지우한테 키스하고 다음 날 저한테도 키스했을 거예요.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씻고 와. 밥 차릴게. 응, 고마워. 사랑해. 나도. 그 두 글자를 내뱉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9주. 63일. 그 기간 동안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어요. 그날 밤 준혁이 잠든 후 화장실에 갔습니다. 문 잠그고 시그널 메신저를 열었어요. 지우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민서 씨, 이준혁 방금 집에 왔어요. 아이들한테 선물 주고 저한테 안기고 집이 제일 좋다고 했어요. 토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방금 저녁 같이 먹었어요. 이준혁이 사랑해라고 했을 때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우리 해낼 수 있어요. 네. 62일 남았어요. 하루하루 세고 있어요. 저도요. 힘내요, 지우씨. 2주차 어느 화요일 저녁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민서예요. 민서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다음 달에 가족 모임 하려고 하는데요. 복잡한 연말 전에 모이면 어떨까 싶어서요.
가족 모임? 좋지. 언제? 11월 21일 목요일 어떠세요? 저녁 7시에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목요일? 그날 준혁이 시간 괜찮대? 네,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거짓말이었죠. 준혁한테는 아직 말 안 했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 갈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1단계 완료. 같은 날 지우도 움직였습니다. 시그널로 메시지가 왔어요. 민서 씨, 우리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11월 21일 저녁에 서울 가서 준혁이랑 저녁 먹자고. 준혁이 생일 조기 축하라고 했어요. 이준혁 생일은 12월인데 부모님은 모르세요. 좋다고 하셨어요. 잘했어요, 지우 씨. 3주차. 준혁한테 말했어요. 여보, 다음 달 11월 21일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저녁 식사하기로 했어. 목요일? 그날 내가. 준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 스케줄 확인하고 정한 거야. 11월 21일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지난주에. 당신 달력에 표시 안 했어? 거짓말이었어요. 준혁한테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당연히 준혁은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이었어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헷갈렸나 봐요. 아, 그랬나? 미안, 깜빡했네. 그래, 그날 괜찮아. 레스토랑 예약했어. 강남 캐피톨 그릴. 개별실로. 좋네. 준혁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목요일 준혁이 출장 간 날. 지우한테서 메시지. 이준혁한테 11월 21일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부모님이 당신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11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서울에서 식사 어때? 했더니 준혁이 목요일? 그날 회사에 일 있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당신 생일 축하해주고 싶대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그래, 알았어. 시간 내게 했어요. 완벽해요. 준혁은 지금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두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을지. 불가능한 계산이었지만요. 7주차. 준혁이 말했어요. 여보, 11월 21일에 내가 7시에는 못 갈 것 같아. 회의가 6시 반까지래. 그럼 몇 시에 올 수 있어? 7시 반쯤? 알았어. 그럼 7시 반에 레스토랑으로 와. 준혁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의 약속은 7시. 우리 약속도 7시. 준혁은 아마 지훈의 모임에 잠깐 얼굴 비치고 긴급 회의가 있다고 핑계대고 빠져나와서 우리 모임에 7시 반에 도착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준혁은 몰랐죠. 두 모임이 같은 장소라는 걸. 11월 21일 목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준혁이 떠났어요. 출장 가면서 여보, 저녁에 봐. 7시 반쯤 레스토랑으로 갈게. 알았어. 조심히 가. 준혁이 나간 뒤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걸었어요. 준혁이 10주년 기념일에 선물한 거였죠. 거울을 봤어요. 42살 박민서. 오늘 저는 14년 결혼 생활을 끝낼 겁니다. 오후 6시 서윤이와 하윤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 응?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가니까. 오후 6시 50분 캐피톨 그릴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개별실 입구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박민서 고객님이세요?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을 열자 부모님이 보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서 왔네. 서윤이와 하윤이가 인사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6시 55분. 곧 지훈의 가족도 올 거예요. 그리고 7시 반쯤 준혁이 올 겁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민서야, 준혁이는? 회의 때문에 조금 늦는데요. 7시 반쯤 온대요. 그래? 우리 아들 열심히 일하네. 시어머니는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7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한지우. 그 뒤로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그리고 나이든 부부. 지훈의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제 어머니가 물었어요. 저분들은 누구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어요. 이분은 한지우 씨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도준, 이하은이에요. 지우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이준혁의 다른 가족이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민서야, 무슨 소리야? 다른 가족이라니? 아빠, 이준혁은 6년 동안 두 가정을 유지했어요. 우리 집하고 지우 씨네 집하고.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증거가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진,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6년치 전부 여기 있어요. 지우도 자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도요. 6년치 전부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여자 내보내. 그 여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 씨는 저랑 똑같은 피해자예요. 무슨 소리야? 지우 씨한테 이준혁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랑 이혼했대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대요. 6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지우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어요. 여기 이준혁이 보낸 이메일이 있어요. 전처와 이혼해서 자유롭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어요. 이럴 수가. 더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지우 씨와 아이들 존재를 알고 계셨죠? 그것도 증거가 있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준혁과 김순희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분당 올 수 있으세요? 그래, 갈게. 그런데 준혁아, 민서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가 토요일에 우리 집 오시면 민서는 어머니가 일요일에 집에 계시는 줄 알 거예요. 그래. 조심해라. 들키면 안 된다. 녹음이 끝났어요. 제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노려봤어요. 당신들, 알고 있었어? 시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혁이가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14년 동안 우리 딸이 얼마나 믿고 살았는데, 당신들이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우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6년 동안 속았어요. 당신들 아들 때문에. 테이블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부모님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시부모님은 울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도준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엄마, 여기 왜 이래? 서윤이도 제게 물었어요. 엄마, 저 아이들은 정말 우리 아빠 자식이야? 서윤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봤어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봤습니다. 박민서, 서윤, 하윤, 한지우, 도준, 하은, 양가 부모님 전부. 한 방에 준혁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이게 무슨... 저는 천천히 준혁에게 걸어갔습니다. 환영해요, 이준혁 씨.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당신의 두 가족이 만났어요. 당신이 6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오늘 다 드러났어요. 준혁이 벽에 기대서며 쓰러질 것 같았어요. 민서야, 지우야,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다 알아요. 전부 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이혼 소송 서류예요. 제 변호사가 이미 작성했어요. 지우도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요. 양육비 청구 소송이요. 그리고 이준혁 씨 회사에는 오늘 아침에 제보가 들어갔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6년간의 허위 출장비 청구 내역. 이준혁 씨가 출장이라고 속이고 분당으로 가면서 청구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전부요. 준혁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회사에? 네. 국세청에도 신고했어요. 이중 부양 탈세 혐의로요. 지우가 덧붙였어요. 당신 인생 오늘부로 끝났어요. 회사도 명예도 가족도 다 잃었어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6년 동안 매주 거짓말하는 게 어쩔 수 없었어요. 두 여자한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딸들한테, 저 아이들한테 아빠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반쪽짜리 아빠 노릇만 하는 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서야, 저 보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어요.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요. 14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어요. 당신이 출장을 간다고 하면 걱정하고 늦게 들어오면 밥 데워주고 힘들다고 하면 격려해줬어요.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요? 다른 여자를 안고 다른 아이들을 재우고 또 다른 가족 놀이를 했잖아요. 준혁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사과 필요 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제 아버지가 준혁한테 다가갔어요. 이 나쁜 자식아. 그리고 뺨을 때렸어요. 우리 딸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사람이야? 준혁은 맞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지우의 아버지도 다가왔어요. 우리 딸도 너 때문에 6년을 허비했어. 6년. 시어머니가 준혁한테 기어갔어요. 준혁아. 어쩌면 좋아. 하지만 제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가로막았어요. 당신이 준혁이한테 뭐라고 할 자격 있어요?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서윤이와 하윤이 손을 잡았어요. 애들아, 가자. 엄마. 서윤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저런 사람이었어? 응. 그랬어. 싫어. 아빠 싫어. 하윤이도 울었어요. 나도 아빠 싫어. 거짓말쟁이. 준혁이 아이들을 보며 손을 뻗었어요. 서윤아, 하윤아. 저리 가요. 서윤이가 소리쳤어요. 아빠 아니에요. 우리 아빠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문으로 향했어요. 지우도 도준이와 하은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갈게요. 부모님들도 일어났어요. 방에는 준혁과 그의 부모만 남았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준혁을 봤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14년을 함께 산 남자. 사랑했던 남자. 이제는 낯선 사람.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밖 주차장에서 지우와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민서 씨. 저도요, 지우 씨. 우리가 해냈어요. 네, 해냈어요. 우리는 포옹했어요. 두 피해자가, 두 생존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야죠. 우리는 헤어졌어요. 각자의 차로, 각자의 인생으로.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1월. 저는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은행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1년 전 오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나온 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서윤이와 하윤이는 계속 물었죠. 엄마, 아빠는 왜 저래? 무슨 일이야?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14살, 10살짜리 아이들한테. 그날 밤 친정 거실에서 아이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아, 하윤아. 엄마가 너희한테 말해줄 게 있어. 뭔데? 아빠가 잘못을 했어. 아주 큰 잘못. 무슨 잘못? 서윤이가 물었어요.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빠한테 다른 가족이 있었어. 우리 말고. 하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다른 가족? 무슨 뜻이야? 오늘 레스토랑에서 본 지우 씨랑 아이들. 그 사람들이 아빠의 또 다른 가족이었어. 6년 동안. 서윤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아빠가 바람 핀 거야? 응. 그것보다 더 심해. 아빠는 두 집을 동시에 유지했어. 우리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저쪽 집에 갔던 거야. 하윤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빠가 주말마다 없었던 게 저 사람들한테 간 거야? 응. 내 발레 발표회도 안 온 게? 응. 하윤이가 큰 소리로 울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배신이었죠. 서윤이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 엄마가 아빠랑 이혼할 거야. 너희는 엄마랑 살고. 아빠는 가끔 만날 수 있어. 너희가 원하면. 안 만나고 싶어. 서윤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얼굴 보기 싫어. 거짓말쟁이잖아. 그 다음 주는 지옥이었습니다. 준혁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사팀 담당자였습니다. 박민서 씨, 이준혁 씨 배우자분 맞으시죠? 네. 이준혁 씨가 즉시 해고 처리됐습니다. 6년간 허위 출장비 청구건으로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형사고소도 검토 중입니다. 네. 혹시 박민서 씨께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제가 제보한 거예요. 네. 제가 회사에 알린 겁니다. 남편이 6년간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준혁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15년 다닌 회사를. 하지만 그건 준혁이 스스로 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 준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민서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할 말이 있어. 답장 안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어떻게 하면 돼?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어요. 12월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준혁을 다시 봤어요.
한 달 만이었습니다. 준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빛은 초점이 없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서야, 말 놓지 마세요. 우리 이제 남이에요. 미안해. 사과 필요 없어요. 빨리 끝냅시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양측 합의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양육권은 박민서 씨, 양육비는 이준혁 씨가 매월 자녀 1인당 200만 원씩 지급. 재산 분할은 포기. 면접 교섭권은 월 1회 박민서 씨 감독 하에만. 조정위원이 준혁을 봤어요. 이준혁 씨 동의하십니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동의합니다. 그럼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14년 결혼 생활이. 법원을 나오면서 준혁이 뒤에서 불렀어요. 민서야.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서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알아요. 행복하게 살아. 제발.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걸어갔어요. 준혁한테서 멀어지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2025년 1월. 지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서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좋아요. 우리는 의정부 스타벅스에서 만났어요. 1년 전 처음 만났던 곳이었죠. 지우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를 짧게 잘랐고 화장을 연하게 했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민서 씨,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지우 씨.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버티면서요. 지우 씨는요? 저도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다시 시작했어요. 잘 됐네요. 클라이언트 몇 개 따냈어요. 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 돌보면서. 대단해요. 민서 씨,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 돕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중생활 피해자들이요. 저희처럼 속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담 같은 걸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증거 모으는지, 어떻게 법적 대응하는지. 좋은 생각이에요. 민서 씨, 같이 할래요? 민서 씨는 사회복지 전문가잖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해봐요. 같이. 정말요? 네. 해봅시다. 그렇게 저희는 작은 모임을 시작했어요. 온라인 카페. 두 번째 시작. 이중생활 피해자들이 모이는 곳. 처음에는 멤버가 5명이었어요. 한 달 뒤에는 20명. 석 달 뒤에는 100명.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저희는 상담해주고 법률 정보 제공하고 감정적 지지를 해줬습니다. 제 남편도 6년간 다른 여자와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요? 하나하나 답변해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6월. 준혁이 면접 교섭권을 신청했어요.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한 달에 한 번 2시간 허가가 났어요. 첫 번째 면접 날. 서윤이와 하윤이를 데리고 약속 장소에 갔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준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본 준혁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서윤아, 하윤아. 하윤이는 주저하다가 준혁한테 갔어요. 아빠. 하윤아, 보고 싶었어. 아빠, 왜 그랬어? 왜 우리 버렸어? 준혁이 말문이 막혔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사과한다고 다야? 서윤이는 멀찍이 서서 준혁을 쳐다봤어요. 서윤아, 너도 와. 싫어.
서윤아. 나 아빠 용서 못해. 다 아빠 때문이잖아. 준혁이 무너졌어요. 서윤아, 제발. 못 봐줘.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저는 준혁을 봤어요. 시간 다 됐어요. 2시간. 이제 가볼게요. 민서야, 제발. 조금만 더. 안 돼요. 다음 달에 또 봐요. 11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이가 15살이 됐어요.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서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상담 선생님이 되고 싶어. 상담 선생님? 응. 엄마랑 지우 이모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서윤아. 나 엄마 보면서 배웠어. 힘들어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 눈물이 났어요. 엄마 자랑스러워, 서윤아.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 오늘 구청 사무실. 저는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걸 생각합니다. 2년 전 그 월요일 오후. 구글 포토 알림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선택했죠.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후회할까요? 가끔은 해요. 하지만 후회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자존감. 제가 저를 지켰다는 자부심. 그리고 제 딸들에게 보여준 것.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는 것.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우한테서 메시지. 민서 씨, 오늘도 상담 의뢰 들어왔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녁에 통화해요. 답장을 보내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지우,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최악의 배신이 최고의 친구를 만들어줬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일어섰어요. 오늘 저녁은 딸들이 짜장면 먹고 싶대요. 평범한 저녁, 평범한 행복,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43살, 주름이 좀 더 생겼고 흰머리도 보이고 다크서클도 있어요. 하지만 눈빛은 2년 전과 달라요. 더 강해졌고 더 당당해졌고 더 자유로워졌어요. 박민서 사회복지 공무원, 2딸의 엄마 그리고 생존자. 저는 살아남았어요. 배신을, 고통을, 혼자가 되는 두려움을.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선택대로 제 인생을 삽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자유로운 하늘이. 이제 그 하늘처럼 저도 자유로워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보다는 낫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신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서와 한지우 그리고 내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일어서는 두 여자의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도 인생 시네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